안녕하세요. 범드루이드입니다. 이제 벌써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왔는데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저희가 기존까지 뭐 메인에서 함수를 만들거나 함수를 작성하거나 그 함수를 실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4단원을 위해서 배운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4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코틀린으로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쪽 부분을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 연습 문제도 한번 잘 고민해서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뭐 기존까지 했었던 게 이 메인 함수에다가 필요하면 어떤 특정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뭐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두 개를 더하는 함수 아무렇게나 만들게요. 뭐 이렇게 함수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고 얘를 출력을 합니다. 뭐 3 더하기 5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메인에다 저희가 작성한단 말이죠. 그럼 8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럼 이제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기능이 더 많아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뭐 3 더하기 5가 아니라 막 한 1000줄짜리의 코드가 여기 작성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함수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 역할을 하는 함수들이 각각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함수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뭐 1000개, 10,000개가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딘지 찾기도 힘들 뿐더러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도 이 추가된 함수를 또 어디에 작성하고 이런 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객체, 그러니까 그 대상 단위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거를 가지고 계속 예제를 만드는데 이걸로 봤을 때 저희가 기존까지 했던 방식은 이 메인 함수에다가 이 수족관의 코드며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코드며 다 여기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함수도 다 여기다 만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대상 단위로 코드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족관에 관한 코드는 이제 수족관이라는 클래스 뒤에서 배울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집합 아니면은 일단 코드들이 모여진 곳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수족관이라는 곳에 다 모아놓고 이 물고기와 관련된 코드는 물고기와 관련된 그 코드로 다 모아놓고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동작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물고기 쪽 코드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상과 대상 간의 역할을 분리해서 그쪽에서 코드를 관리하고 이 대상과 대상 간에 상호작용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코드들을 어떤 묶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것부터 일단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그 전에 일단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이 용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용어가 익숙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걸 저희가 배웁니다. 클래스는 아까 말했듯이 그 대상에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쿠아리움 수족관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 물고기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물고기와 관련된 클래스에서는 물고기와 관련된 코드를 집어넣는 거고 수족관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수족관과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란 말이 나와요. 이거는 객체입니다. 이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는 굉장히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건 중요해요. 클래스는 저희가 코드를 모아놓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오브젝트는 이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실제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객체라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 차이를 잘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럼 강아지는 이제 뭐 브리드가 이제 종류인 것 같은데 브리드라든지 사이즈 그리고 나이 색상 그리고 강아지가 할 수 있는 뭐 행동 먹는다든지 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코드를 이제 도그라는 클래스에다 작성을 하는 거고 오브젝트 객체라는 거는 이 설계를 통해서 실제 그 저희가 필요한 대상으로 만드는 거 이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로부터 3개의 객체를 만든 거고, 마스티프라는 종과 말티즈라는 종과 차우차우라는 이 3가지 종류로 만들어낸 것을 이제 예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설계고 객체는 설계로부터 실제 만들어진 대상이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대상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클래스로부터 실제 만들어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거는 이 클래스에서 필요한 어떤 그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예로 드는데, 수족관에는 이제 길이가 있고 이 수족관에 너비랑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을 객체로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고, 이런 변수를 그냥 뭐 프로퍼티라고 한대요. 그리고 메소드, 이거는 이제 클래스에서 정의된 함수를 말하는 건데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뭐 강아지가 먹는다든지 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메소드입니다. 그 클래스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이걸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패키지는 그 코드들을 그냥 모아놓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프로젝트를 처음 만드셨다면 아마 저랑 똑같을 텐데, 이 소스에서 오른쪽 눌러서 한번 패키지를 만들어 보실까요? 패키지 눌러서, 패키지는 이제 저희가 그 수족관 관련된 코드를 짤 거니까 아쿠아리움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패키지는 보통 시작은 소문자로 합니다. 클래스는 대문자로 하는데, 클래스 아직 안 배우셨죠? 뒤에서 바로 해볼게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이 아쿠아리움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쿠아리움이라는, 여기 오른쪽 누르시고 뉴 코틀린 파일 클래스, 자바 클래스 아닙니다. 코틀린 클래스를 눌러서 이름 대문자 A로 시작하고 아쿠아리움, 이러면 이제 아쿠아리움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클래스 아쿠아리움을 하면은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패키지 개념은 알았죠. 나중에 새로운 코드를, 아쿠아리움과 관련된 새로운 코드를 추가해야겠다 하면은 이 아쿠아리움 쪽에 새로운 뭐 코틀린 파일을 추가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쿠아리움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어떤 새로운 코드를 짜고 싶다 그러면은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드셔서 거기다가 관련된 코드를 모아놓으면 돼요. 실제 상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패키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 안에 코드들도 많고. 근데 이제 실제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고 추가하는 거부터, 기초적인 거부터 지금 배우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만드는 거를 해볼 거예요. 클래스, 그래서 여기서 패키지부터 만들었네요. 패키지 저희는 아쿠아리움이라고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example.myApp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아쿠아리움이란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로퍼티로 너비, 높이, 길이를 가지고 있는, 왜냐면 수족관이란 걸 저희가 만들 때 기본적으로 너비, 높이, 길이 이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변수를 추가한 거고요. 저희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값은 variable 타입으로 했고, 인트형이고 20이란 값을 세팅해 넣었습니다. 높이도 40으로 하고 길이도 너비, 높이, 길이, 그러니까 너비는 이쪽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헤이시네요. 너비는 이쪽, 그리고 높이는 이쪽, 옆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족관이 길이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상상이 되시나요? 그림판으로 그려야 되나?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왼쪽 면에 너비랑 높이가 있는 거고, 이 길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헷갈려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길이는 어쨌든 옆에 사각형이 하나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랭스는 이 사각형이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해되시죠? 3가지 변수를 한 거고, 이제 이렇게 만든 클래스를 저희가 실제 객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객체 아까 이해하셨죠? 이 만들어진 설계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메인에서 따라해 볼게요. 함수를 하나 만드네요. 아쿠아리움을 만든다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build 아쿠아리움, 그리고 변수를 value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my 아쿠아리움, 그리고 아쿠아리움. 객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괄호를 열고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my 아쿠아리움이라는 변수에 이 아쿠아리움 객체가 만들어져서 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저희가 잘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메소드, 그 아쿠아리움 클래스에서 아쿠아리움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클래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이제 프린트 사이즈라고 해서 이 너비, 길이, 높이를 출력해주는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를 만들면 이제 저희가 만든 객체에서는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사이즈, println 너비, 그리고 cm, 그리고 랭스, 그리고 높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코드로 가서 저희가 객체를 만들어서 지금 변수에 넣었죠. 이 변수에 이 객체의 점을 누르면 이제 이 프린트 사이즈라는 행동이 추가가 됐어요. 함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든 객체가 프린트 사이즈라는 메소드 함수를 실행을 해가지고 이게 출력이 된 겁니다. 너비는 20이고 길이는 100이고 높이는 40이라는 게 출력이 잘 된 거예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my aquarium 점에서 이 너비, 길이, 높이, 길이, 너비가 있죠. 높이를 바꿔볼게요. 높이를 원래는 40으로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했는데 얘를 6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사이즈를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 출력을 해보면 처음에 만들어진 객체 프린트 사이즈 했을 때는 20, 140이 됐고 그 다음에 높이를 바꾸니까 높이가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객체에 있는 값도 저희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이 다음에 배울 건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높이 값을 지금 뒤늦게 60으로 바꾼 건데 처음부터 60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항상 40으로 고정이 돼 있죠. 근데 처음으로 60으로 하고 싶을 때, 처음부터 세팅하고 싶은 값이 있을 때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생성자,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생성자입니다. 그 원하는 초기 값으로. 생성자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그냥 여기다 괄호 치면은 끝나요. 괄호 치고 괄호 치면서 같이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대신 그 쉼표를 붙여줘야 돼요.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 함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보통은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좀 보기 편하게 쓰는데요. 그 함수 저희가 인자로 받는 거랑 똑같죠. 함수 인자에서 대신 이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겼는데 이게 변수 선언과 동시에 이제 객체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값을 받을 수 있고 길이, 너비, 높이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얘네들 중에 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기본 값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프린트 사이즈를 하면 당연히 20, 140 그쵸? 너비 20, 길이 100, 높이 40이 될 텐데 만약에 저희가 값을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 10, 10 이렇게 이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원하는 값으로 이 변수가 초기화되면서 객체가 생성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쓰고
선언하면서 타입 써주고, 그리고 기본값이 필요하면 써주고, 얘도 이제 함수처럼 이렇게 변수 인자명을 안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넣어주는 순서대로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width부터 넣고 싶다 하면 이렇게 width 필드를 넣어서 함수에서 넣어줬던 거랑 동일하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이런 내용이고요.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 다음에 init 블록. init 블록은 자주 쓰는 건데요. 이 객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뭔가 이 객체에 대해서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 init 블록을 씁니다. 이 함수를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 객체를 만든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야지만 실행되는 건데요. 이 init 블록은 객체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볼게요. 아쿠아리움 이니셜라이징 하고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이니셜라이징이 실행이 된 다음에 여기다가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린트 사이즈 호출하는 게 나올 거예요. 보시면 이니셜라이징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프린트 사이즈를 저희가 호출한 코드가 실행됐죠.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닛이 타진 거예요. 이 이닛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두세 개를 쓴 코드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객체를 4개 만든 이 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니셜라이징이 각각 객체마다 호출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게 이 세컨더리 콘스트럭터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미리 정해둔 그 위드스나 헤이트나 랭스에 대해서만 값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예 다른 값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예제로 물고기의 수를 받을 수 있게 수족관을 객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수를 넣어주면 그거에 맞는 알아서 용량이 세팅되는 수족관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컨더리 콘스트럭터는 보통은 잘 쓰지 않아요. 보통은 여기서 이제 필요한 변수들만 처음에 받고 생성자로 쓰고 얘도 생성자거든요. 여기 앞에도 이 컨스트럭터를 쓰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컨스트럭터가 생성자거든요. 이 컨스트럭터를 이제 아래다가 하나 더 쓰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 이 객체를 초기화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number of pc int 형태로 값을 받는다는 얘기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세컨드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이 콜론을 해주고 this를 호출해 줘야 돼요. this가 이제 이 저희가 위에 만든 이 생성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length나 width나 height에 뭐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이제 이 120, 40이 세팅 되겠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실행할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여기서 하는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타입을 받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는 코틀린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객체를 생성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쪽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받는다. 네,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이 프로퍼티 게터와 프로퍼티 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틀린에서는 저희가 클래스에서 만든 생성한 이 변수들은 세터와 게터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세터, 게터 처음 듣는 분들,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쿠아리움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이 객체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length, width, height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값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객체점 뭐 height을 100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럼 println에서 my aquarium height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세터입니다. 그 height이란 변수의 값을 세팅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etter가 발동돼서 이 height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건데요. 지금은 단순히 변수의 값을 세팅하고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것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세팅할 때 어떤 다른 동작을 또 하고 싶고 값을 가져올 때도 다른 동작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제 getter setter를 쓰거든요. 이거는 직접 보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변수 하나 있어요. 볼륨이라는 변수를, 이 아래 세팅하는 변수는, 여기 위에 세팅하는 거는 이제 생성자로 받는 변수고, 이 아래 세팅하는 변수는 그냥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 부피죠. 부피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부피를 가져올 때 이런 값을 가져오고 싶다. 부피는 너비 곱하기 높이 곱하기 길이니까 get, 그냥 한번 써볼게요. 너비, 높이, 길이 나누기 1000. 이게 물이어서 리터를 구하기 위해서 1000을 나눴다고 하는데, 이 수식에 대해서 의미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 밖에서 이 객체에서 볼륨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고 싶을 때 100이라는 값이 볼륨으로 지금 나오죠. 100리터의 물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볼륨이라는 값을 이렇게 가져올 때 이제 get터라는 게 발동이 되거든요. 이 변수를 가져올 때. 근데 그 get을 원래 얘가 없었으면은 여기 볼륨 위에 변수에 세팅된 값이 그냥 반환됐을 때지만, 이 가져오는 방식을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륨이라는 값을 가져올 때 볼륨 값이 아닌 이 width, height, length 곱한 거 나누기 1000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터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쓰냐면, 복사해 볼게요. 세터를 쓰면은 값이 바뀐다는 거니까 이 베리어블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고, 세터의 동작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볼륨 하고 있죠. 볼륨의 값을 이렇게 100이라고 바꾼다면 이 볼륨 값이 그냥 100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100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뭔가를 또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세터에 구현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부피를 100으로 밖에 세팅을 하면은 이 value라는 값에 100이 들어오고, 그 100이란 값으로 높이를 변화시키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 getter setter는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저는 많이는 안 써봤어요. 이런 식으로 값을 막 바꿔서 준다든지. 보통은 함수를 만들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뭔가 볼륨의 값을 세팅했는데 다른 게 이제 값이 변하면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일단 코틀린에서 이렇게 getter setter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etter setter, 이 필드에 대해서 getter setter를 바꿀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자랑 getter setter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그 접근 제한자인데요. visibility modifier라 그래가지고 이거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네, 접근 제한자 배워보겠습니다. 접근 제한자는 쉽게 말해서 코드를 밖에서 사용할 때 보여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접근 제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print size라는 함수를 잠깐 봐볼게요. print size라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이 hello에서 객체.print size를 호출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print size라는 함수를 밖에다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private를 붙여주면 됩니다. private를 붙여주면은 여기서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print size를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숨겨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코드를 보여줄지 그리고 아니면 숨길지를 결정하는 판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밖에서 사용할 코드면은 그냥 이렇게 열어두면 돼요. 그럼 모든 코드들을 다 열어두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함수가 많아졌어요. 뭔가 이 코드가 양이 복잡해져서 함수가 한 30개가 된다고 해봐요. 그럼 그 30개를 이 밖에서 그 코드를 처음 쓰는 사람이 점을 눌렀을 때 함수가 30개가 뜨면은 뭐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이런 식으로 열어두는 겁니다. 열어두고 그 외에 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라든지 밖에선 필요 없는 함수들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빗을 통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이제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퍼블릭. 그래서 퍼블릭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퍼블릭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퍼블릭이랑 저희가 프라이빗을 배웠어요. 프라이빗은 이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길이라든지 너비라든지 높이라든지 그 외부에서는 모르게 하고 싶다. 처음 세팅할 때만 넣어주고 밖에서는 이 값을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할 때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원래는 width 다 나왔죠. 근데 이제 사용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가능한 한 이 프라이빗으로 막아두는 게 좋고 최소한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퍼블릭을 쓰는 게 좋아요. 코틀린에서는 모든 변수 선언이나 함수 선언이 디폴트가 퍼블릭이에요. 그 다음 배울 게 이제 인터널이랑 프로텍티드가 있는데, 인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이 부트캠프 하는 동안은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인터널은 이제 그 모듈 단위로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하나의 모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이란 개념은 좀 쉽게 생각해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하나의 다른 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기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서 쓸 수 있고 싶을 때는 그냥 쓰시면 돼요. 퍼블릭으로 선언해 놓으신 다음에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코드들은 여기서만 쓰도록 한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인터널이라는 걸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 클래스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모듈에 있는 코드에서는 여기서 선언한 코드를 못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냐? 여기 있는 코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사용을 한정 짓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인터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가 있는데, 프로텍티드는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서브 클래스와 이네리턴스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랑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클래스 아쿠아리움이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 아쿠아리움이란 클래스랑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약간 다른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서브 클래스라는 걸 만들거든요. 자식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서브 클래스에서 이 아쿠아리움에 있는 어떤 값들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면은 서브 클래스여도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함수나 변수를 못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거를 이 자식 클래스는 쓰질 못해요. 그럼 자식 클래스한테만 이거를 허용하고 싶다 할 때 이제 프로텍티드를 씁니다.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다음 단원에서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죠. 네, 그래서 4개 배워봤어요. 퍼블릭, 기본적인 게 퍼블릭이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선언된 변수나 함수는 다른 파일이나 그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인터널은 그 모듈 단위로 열어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파일이나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프로텍티드는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하시면서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배운 getter나 setter도 프라이빗을 붙일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을 붙이면 그 클래스 내에서만 이 볼륨에 셋을 할 수 있어요. 다음 단원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정지해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이 정육면체, 여러분 아시죠? 그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물체입니다. 정육면체 클래스 큐브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명이 큐브입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길이를 생성자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5인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큐브 5를 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큐브 객체를 통해서 print info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아래와 같이 출력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육면체 길이는 5고 부피는 125고 건널비는 150입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클래스 관련돼서 배운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3초 기다리겠습니다. 네, 큐브 코드는 아쿠아리움이랑 상관없으니까 소스에서 바로 만들어 볼게요. 큐브 그래서 클래스 큐브입니다. 저희가 생성자를 정수로 받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죠? value, size, int 이런 식으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함수 이름은 print.info. 따로 인자를 받거나 반환하는 형이 없으니까 그냥 중괄호를 쓰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역할은 이제 찍는 거죠. 정육면체 길이는 사이즈입니다. 네.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부피는 부피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fun get area 하고 얘는 int 형태로 반환할 거고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정육면체니까 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피는 get area고 이고 건널비 함수도 구해볼까요? fun get surface area 라고 하고 건널비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6개 있는 거죠. 수학 시간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제 정육면체 길이는 5입니다. 부피는 125고 건널비는 150입니다. 잘 나왔죠? 이렇게 다들 하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되고 여기서 조금 더 코드를 다듬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 밖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쓰는 코드는 이 print info 하나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꿔주면 돼요. 프라이빗으로 바꾸고 밖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이 print info 하나고 이 get area나 get surface area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만 쓰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프라이빗을 명확하게 써줘서 밖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잘 푸신 거예요. 잘 하셨죠 다들? 이거 꼭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서브 클래스랑 이너리턴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배울 거는 이 서브 클래스랑 이너리턴스인데요. 이 개념이 생소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애니멀이란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애니멀 클래스를 열심히 짰어요. 짰는데 이제 강아지라는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클래스를 열심히 작성합니다. 근데 작성을 하고 보니까 애니멀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대부분의 코드가 이 강아지 클래스에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이 하는 게 뭐가 있죠? 뭐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배변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동물의 특성을 이제 강아지 클래스를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코드를 2번 작성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 클래스에서 구현된 거를 강아지 클래스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상속받는 것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상속을 받았을 때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브 클래스랑 상속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코틀린에서 쓰이는 키워드가 있어요. 일단 오픈 클래스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그 슈퍼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슈퍼 클래스에서 일단 클래스에다가도 붙일 수 있고 변수나 함수에도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오픈을 붙이고 변수에다가도 붙이죠. 이렇게 붙이는 게 어떤 의미냐면 클래스에 이제 이 오픈 키워드를 붙인다는 거는 이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로 이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붙이지 않으면 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나 함수에도 붙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수에 붙였죠. 함수에 붙인 케이스는 여기 안 나오는데 함수에다 붙이면은 서브 클래스에서 그 오픈이 붙은 변수나 함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변수는 내가 원하는 변수로 다시 재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함수도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하는 함수였는데 자식 클래스에서 완전히 다른 함수로 바꿔서 선언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버라이드란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서브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오버라이드는 어떤 식으로 붙이냐면 여기 보시면 오버라이드란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변수 앞에 붙여주고 있죠. 이게 뭘 뜻하냐면 오버라이드 키워드는 이제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에서 오픈이 붙여진 변수나 함수 등을 재정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재정의할 변수들이나 그런 것들에 오픈을 붙여줬었죠. 얘네들을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실제 재정의를 할 때는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붙여줘야지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변수의 값이라든지 그 함수의 동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일단 이런 사전 지식을 알고 계신 다음에 여기 예제에서 하려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제에서 하려는 거는 단순해요. 저희가 아쿠아리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아쿠아리움한 클래스가 이제 뭐 길이라든지 너비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쿠아리움을 코드를 어느 정도는 재사용을 하면서 이 타워탱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워탱크는 이 직경이라는 디아미터라는 변수랑 헤이시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생성자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슈퍼 클래스고 그리고 얘가 서브 클래스죠. 이거를 코틀린에서 어떻게 실제로 쓰는지를 이 예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쿠아리움이라는 클래스를 일단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줘서 얘를 슈퍼 클래스로 사용할 수 있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변수랑 전부 오픈으로 이제 열어두었는데 굳이 다 이렇게 열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열면 되거든요. 일단은 다 붙여볼게요. 일단은 길이라든지 너비 그리고 높이 그리고 부피를 구하는 거는 얘는 필요해 보여요. 부피는 이제 저희가 구하는 이 타워 탱크라든지 아쿠아리움의 부피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얘는 재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도형이라는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얘도 오픈으로 열어두었어요. 렉탱글로 열어두고 그리고 물의 양도 변수를 하나 만들었네요. 얘는 더블 타입이고 0.0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변수를 쓸 때는 반환되는 값은 부피에 0.9를 곱한 값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사이즈 저희가 너비랑 길이랑 높이 출력하도록 했는데 이제 모양이랑 그리고 부피까지 출력하도록 좀 변경을 해볼게요. 볼륨 물의 양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고 물이 부피 대비 얼마나 있는지도 여기 계산을 했네요. 그래서 물 나누기 부피 곱하기 %니까 곱하기 100 이만큼 찼다 라는 함수를 만든 거고 아쿠아리움만 한번 객체를 생성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쿠아리움인데
아쿠아리움 객체를 생성하고 길이가 25고 너비가 25고 높이가 40인 이런 아쿠아리움을 프린트 사이즈 함수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이제 너비, 길이, 높이 나오고 부피가 25고 물은 22.5가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전체 부피 대비 90%가 찬 양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쿠아리움 객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아쿠아리움을 슈퍼 클래스로 활용하는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얘는 타워 탱크입니다. 타워 탱크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타워 탱크고요. 얘는 이제 지름이랑 높이를 가진 어떤 클래스예요. 근데 이제 아쿠아리움에서 제공해주는 코드는 이 타워 탱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코드는 아쿠아리움 패키지에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코틀린 파일 타워 탱크를 쳐줍니다. 그래서 타워 탱크를 선언해주고 그 변수를 두 개 봤죠? 뭐랑 뭐를 봤죠? 높이랑 지름을 봤는데 이 높이란 변수가 이 아쿠아리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타워 탱크에서 사용하도록 재정의를 해봅니다. 오버라이드 그리고 지름도 봤습니다. 정수 타입으로. 그리고 이 타워 탱크가 슈퍼 클래스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선언이 끝나고 콜론을 붙이시면 돼요. 콜론을 붙이고 아쿠아리움 클래스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아쿠아리움 클래스의 생성자도 꼭 써줘야 돼요. 아쿠아리움 생성자가 값을 3개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타워 탱크가 이제 이 생성자를 받았을 때 이 아쿠아리움 코드를 결국 상속받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타워 탱크가 객체로 만들어질 때 아쿠아리움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쿠아리움에도 적절한 생성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아쿠아리움에 넣어줘야 될 값이 높이랑 너비랑 길이였죠. 높이는 높이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너비랑 그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비랑 길이죠. 이거는 이제 이 지름이랑 동일하다고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너비랑 길이 모두 지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줄 넘어가니까 보기 힘드니까 엔터 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타워 탱크라는 클래스고 이제 아쿠아리움을 슈퍼 클래스로 하는 타워 탱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워 탱크 얘는 이제 타워 탱크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고 임포트를 해줘야 되죠. 맥북 같은 경우는 옵션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임포트가 돼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알트 엔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생성자를 지금 넣어줘야 되죠. 생성자 높이는 뭐 여기서 몇으로 했죠? 테스트 할 때 지름은 25고 높이는 45로 했어요. 지름은 25고 높이는 40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럼 이 타워 탱크라는 클래스는 따로 함수를 선언한 적도 없는데 타워 탱크는 프린트 사이즈라는 함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쿠아리움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린트 사이즈를 한번 호출해 보면 이제 길이 25, 너비 25, 길이 25, 그리고 높이 40으로 잘 되어 있고 이 부피 구하는 것도 알아서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타워 탱크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기존의 이 아쿠아리움에서는 부피를 길이 그리고 너비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이게 직육면체니까. 근데 이제 이 타워 탱크 같은 경우는 이 부피를 구하는 식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 부피 구하는 변수를 재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정의를 한 거예요. 이걸 한번 따라 쳐볼게요. 이제 오버라이드를 써서 그 슈퍼 클래스에서 오픈으로 선언된 변수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라는 값을 재정의를 하는 거고 얘는 타입은 int입니다.
그래서 볼륨이란 변수를 가져올 때의 식을 재정의를 하는 건데, 원래는 그 너비, 길이, 높이 해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 곱하기 높이를 한 게 결국 부피잖아요. 그래서 그 식을 한 건데 여기 좀 헷갈리게 써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서 지름 나누기 2가 반지름이죠. 그래서 지름 나누기 2,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이제 파이는 미리 선언된 값이 있어요. 코틀린에 파이를 치시면 됩니다. 파이 하고 제가 인트형이기 때문에 이 파이는 근데 더블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toint로 이제 int 타입으로 바꿔주는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볼륨의 어떤 값을 세팅했을 때 높이를 기준에 바꿔줬었는데 그 식도 바뀌어줘야 돼요. 여기는 수학적인 부분이니까 사실 그 저희가 오버라이드랑 오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 식은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고 일단 뭐 식의 내용을 대충 보면은 그러니까 부피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값을 넣어주면은 그 값에 따라서 이 높이를 좀 변형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라는 변수도 재정의를 해보는 걸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 쓰고 물은 원래는 0.9를 곱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0.8을 곱하는 식으로 재정의를 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shape라는 변수도 있었는데 네, 여기 저희가 출력했을 때 렉탱글로 나왔죠. 이 shape이 지금 렉탱글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shape도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린더가 뭐 원기둥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오버라이드를 해주면은 옐로우에서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알맞게 바뀌게 됩니다. 타워 탱크가 이제 출력이 된 부분이 여기인데 부피라든지 이제 이 물이 얼마나 찼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존이랑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슈퍼 클래스랑 서브 클래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슈퍼 클래스 이제 부모 클래스고 서브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인데 이 상속을 받을 때는 슈퍼 클래스에서 오픈이라는 키워드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서브 클래스에서는 상속을 받을 때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꼭 호출해 줘야 되고 서브 클래스에서는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변수라든지 함수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여기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 abstract 클래스랑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요. 각각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차이점이 뭔지를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bstract 클래스를 먼저 보시면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아쿠아리움에 new 코틀린 클래스 한 다음에 여기 아쿠아리움 PC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희가 원래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아쿠아리움 PC하고 예를 들어서 안에 변수를 선언하면은 color, string 이런 식으로 값을 세팅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여기다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키워드를 붙인 이상 이 뒤에 거 값을 세팅 안 해줘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키워드를 붙이면 이제 자식 클래스한테 이 값을 세팅하라고 강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현을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에 abstract를 쓰게 돼요. 그 abstract가 하나라도 변수나 함수에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이 클래스 앞에도 abstract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게 추상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만들면 여기 아래 예제를 해볼게요.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아쿠아리움 PC였죠. 상속받은 애는 이 빨간 줄이 뜨는데 보면은 얘가 abstract 클래스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고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abstract로 선언된 변수를 값을 세팅해 줘야 돼요. 여기서 그레이란 값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플레코스토머스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얘는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골드를 세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언제 쓰는 거냐면 뭔가 여기서 값을 정할 수 없을 때, 저희가 물고기란 클래스를 만들었지만 이 물고기의 색깔을 처음부터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얘를 상속받는 그 자식 클래스에서 결정하도록 강제할 때 앱스트랙트를 씁니다. 함수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bstract fun 하고 뭐 sleep이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또 빨간 줄이 떴죠. 얘를 무조건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override fun sleep. 그럼 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석이 생긴 건데, 이거 지우고 여기에다가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sleep이라는 걸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잔다는 행동이 모든 물고기에 공통적이고, 색깔이라는 게 모든 물고기들의 동일한 속성인데 그 값들이 각각마다 다를 때, 이럴 때 앱스트랙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makePC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만든 샤크랑 플래코스토머스를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각각 컬러를 찍어 보면은 각각에 맞는 컬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샤크랑 클래스랑 플래코스토머스랑 클래스가 둘 다 이 아쿠아리움 PC라는 그 추상 클래스를 지금 상속받고 있는 관계고요. 얘가 추상 클래스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선언된 변수나 함수를 무조건 구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앱스트랙트 클래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도 비슷해요. 인터페이스도 뭔가 클래스한테 구현할 거리를 던져줄 때 주로 쓰게 되는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코틀린 파일을 만들고 fish action이라고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fish action을 추가한 다음에 이제 it이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해 놨어요. 근데 구현은 안 돼 있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선언을 하는데 구현을 안 한 채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클래스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에 이 슬립은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잠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가 지금 아쿠아리움 피쉬를 상속받고 있죠. 이 상속받는 거 뒤에 콤마를 치고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면은 이제 빨간 줄이 뜨거든요. 이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터페이스에 뭐가 있었죠? it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it에 이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front-end PC. 그리고 아래 플라코스토머스도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추가해 준 다음에 override 자동 완성된 걸 사용해서 it 알게 얘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면 이제 빨간 줄이 사라졌고, 이것도 동일하게 메인 함수에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어요. 마치 처음부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함수 마냥 이렇게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인터페이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제 클래스는 두 개고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각각 사용하고 있죠. 인터페이스 샤크는 인터페이스 fish action을 가지고 있고, 플라코스토머스는 얘도 fish action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구현은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를 언제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뭐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사용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좀 위에서 사용한 건 단순한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코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제 이 abstract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설계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돌아가는 코드보다도 잘 설계된 코드를 만드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시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고,
어,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언제 쓰고 앱스트랙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 조금 어려워요. 언제 무엇을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두 개 다 클래스가 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뭔가 공통적인 행동을 정의하는 방식인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하나나 두 개 이상의 그런 어떤 정의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먹고 점프하고 청소하고 물고기를 잡고 이런 아쿠아리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행동들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가 될 때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고,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제 슈퍼 클래스를 만드는 거긴 한데 슈퍼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슈퍼 클래스 내에서 뭔가 딱 끝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이 칼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칼라 같은 경우는 이 슈퍼 클래스에서 칼라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잖아요. 물고기의 색상이 다 다른 건데 이거를 저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상 클래스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될 그런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 끝나고 한번 예제를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배울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딜리게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저희가 다른 곳으로 위임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샤크랑 플랫코스토머스의 이 피쉬 액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it이라는 함수를 각각 구현을 해줬었죠. 근데 이 it이라는 거를 여기서 구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구현된 it을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성자로 이 피쉬 액션이라는 인자를 받습니다. 어디선가 다른 데서 구현된 인자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추가했지만 여기서의 인터페이스는 이 by를 써서 받은 PC 액션에 의해서 실행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플랫코스토머스는 PC 액션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받은 인자에 의해서 구현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인자만 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제를 한번 쳐볼게요. 네, 제가 예제를 미리 쳐놨는데 이 샤크라는 거를 만듭니다. 샤크를 만들고 플랫코스토머스를 만드는데 이 샤크는 PC 액션이 구현되어 있는 객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샤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샤크를 넣어주면은 이 플랫코스토머스로 it을 실행했을 때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요? 플랫코스토머스가 it을 구현하지 않았으니까 플랫코스토머스의 it은 이 PC 액션, 받은 PC 액션에 의해서 실행되는 거니까 샤크의 it이 실행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샤크의 it이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페이스 델리게이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줬지만 그 인터페이스의 구현은 다른 곳으로부터 한다는 게 인터페이스 델리게이션입니다. 이 정도로만 개념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만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클래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코레이션이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림 파일 데코레이션이고, 보통 저희가 클래스 데코레이션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클래스는 앞에 데이터를 붙여주면 돼요. 데이터 클래스는 항상 생성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보관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보관할지 생성자로 처음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트링형 데이터를 하나 받도록 데이터 클래스를 만든 거고, 제 메인 함수에서 쟤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데코레이션 그래니티라는 돌이 있나봐요. 이거 임포트 시켜주고, 그리고 println 데코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printLN으로 이 데이터 클래스를 출력하면 또 하나의 장점이 가지고 있는 필드들이 이렇게 다 출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데코레이션에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됐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여기 아래 3개짜리 예제가 있어서 이걸 써볼게요. 우드, 나무랑, 그리고 다이버,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3개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값을 3개 넣어줘야겠죠. 우드 넣어주고 다이버 넣어주고, 그럼 프린트 ln으로 찍어보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이 이렇게 다 출력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의 또 다른 장점은 데이터 클래스 객체 간에 그 비교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데코레이션 2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값이 만약 위랑 똑같아요. 그래니티, 우드, 다이버. 그러면 프린트 ln을 한 다음에 데코레이션이랑 데코레이션 2랑 같은지, 이 는 두 개는 서로 두 개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랬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 클래스의 장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동일하면은 같은 값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반 클래스면은 이게 성립을 하지 않아요. 일반 클래스라면은 그 따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클래스 두 개가 비교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나 뭐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데이터 클래스의 장점은 그런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그냥 값만 넣어주면 되고, 그 값들이 같은지를 비교하려면 이렇게 는 두 개로 비교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값 자체 말고 이 실제 객체가 동일한지를 비교하려면 그때는 는을 3개 쓰면 돼요. 이렇게 3개를 쓰면은 이제 동일한 객체인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 데코레이션 2가 아니라 데코레이션 는 3개 데코레이션으로 하면은 이제 동일한 객체이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는 2개랑 는 3개의 차이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클래스고, 이렇게 이꼴 기호로 이 점 이꼴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교할 수 있다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선언된 데이터 클래스는 각각 요소를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데코레이션 하고 데코레이션 점 뭐 필드를 그냥 호출하는 거죠. 락스, 그리고 데코레이션 점 뭐 우드, 데코레이션 점 다이버, 이렇게 각각의 필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밸류를 선언한 다음에 이 데이터 클래스에 있는 변수들을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 클래스 객체를 그냥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클래스에 있는 첫 번째 값이 1로 들어가고, 데코레이션에 있는 두 번째 값이 1로 들어가고, 세 번째 값이 1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냥 바로 출력해 볼게요. 락, 우드, 다이버. 이렇게 출력을 해도 이제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 사용하는 값이 2개뿐이다. 그러면 얘는 사실 굳이 선언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 얘는 언더바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에 그냥 선언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이거는 실제 코드를 많이 짜보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배우는 싱글톤 이너음이랑 실드 클래스도 동일하거든요. 일단 사용법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클래스 넘어가 볼게요. 네, 어느덧 마지막 단원이네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찍는 게 바빠서
재미적인 요소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재미는 떨어져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도움될 수 있는 강의를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4단원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어인데요. 이 강의 끝나고 그 다음 강의는 아예 이 4단원에 대한 연습 문제로 통째로 강의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내용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이제 마지막 단원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저희가 클래스를 배웠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배웠죠. 이거 외에도 이제 코틀린에는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래스가 마지막으로 3개가 더 있어요. 이 3개를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싱글톤 클래스입니다. 싱글톤 클래스는 그 클래스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제 얘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저희가 보통은 클래스를 선언하고 객체는 따로 만들죠. 근데 얘는 일단 오브젝트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냥 코틀린 클래스를 뭘로 만들까요? 골드 칼라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골드 칼라 만들고 오브젝트로, 얘는 클래스가 아닙니다.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골드 칼라. 여기 뒤에 인터페이스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안 할게요. 이렇게 골드 칼라를 쓰고 안에 변수로 골드라는 값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드 칼라 클래스를 정의한 거긴 한데 동시에 객체로 정의한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기존 같으면은 저희가 클래스를 선언한 거를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썼잖아요. 근데 저렇게 싱글톤 클래스로 만들면은 얘는 이미 객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골드 칼라 점 칼라 이런 식으로 바로 객체가 이미 만들어진 것 마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선언하고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이 싱글톤 클래스는 단 하나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단 하나의 객체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공유된 자원을 관리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주로 써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쨌든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단 하나의 객체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싱글톤을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제 enum 클래스인데요. enum 클래스는 이제 뭐 자바를 사용하시거나 다른 언어에서도 이제 많이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enum 클래스는 어떤 저희가 변수를 설정할 때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딱 몇 가지로 정해지는 경우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 칼라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칼라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enum 클래스로 만듭니다. enum이 이제 열거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열거형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일단 여기 변수가 생성자가 있는데 생성자를 제외하고 만들어 볼게요. 네. 레드, 그린, 블루라는 어떻게 보면은 타입인 거예요. 타입. 그래서 이렇게 enum 클래스를 만들면 이 enum 클래스도 따로 객체로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 칼라라는 변수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 칼라라는 값이 딱 3가지로 정해지는 경우에 이제 enum을 쓰는 거죠. 그래서 칼라.블루, 뭐 칼라.레드, 칼라.그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변수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딱 케이스가 정해지는 경우, 이 칼라라는 게 별로 와닿지 않으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 자판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enum 클래스하고 음료수의 종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뽑은 음료수를 어떤 변수에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음료수는 내가 제공하는 음료수 타입만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뭐 사이다, 콜라 일단 2개만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뭐 마이 초이스
드링크라는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뽑은 음료수를 예전엔 스트링으로 받았지만 사실 스트링으로 받는 거는 뭔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타입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넘 타입으로 선언한 다음에 받는 게 조금 더 이제 코드 짤 때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수월한지도 보여드릴게요. 드링크, 콜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수월하냐면 이제 내가 받은 음료수가 어떤 음료수인지 따라서 뭔가 다른 처리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절로 my choice 드링크를 한 다음에 이 드링크가 콜라일 경우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이다일 경우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스트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콜라라고 저희가 저장을 했다면 조금 이 왼절을 사용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직접 하드 코딩을 해줘야 돼요.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코드를 짬에 있어서 뭔가 타입이 딱 명확하게 나눠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넘을 사용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이것도 예제를 한번 적절한 예제를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이 다음 시간에 풀어볼 예제 중에서 이넘을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드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넘 클래스에서 이 생성자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생성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생성자를 넣어서 이넘을 선언할 때 이 생성자의 값을 같이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동쪽이라는 그 이넘 값 점을 하고 이 디그리 이 선언된 생성자에 넣어준 변수 값을 호출하는 식으로 할당된 값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넘에는 기본적으로 이 name이랑 ordinal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println 위에 거를 좀 다 지우겠습니다. println 드링크 사이다의 name 그리고 ordinal 이렇게 찍어 볼게요. 두 개를 찍으면 사이다라는 이 이름이 그대로 스트링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0 같은 경우는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이 사이다가 지금 첫 번째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인덱스가 0이니까 0이 나오고 콜라는 이제 아마 1이 나올 겁니다. 얘는 이스트가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2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넘은 기본적으로 name이랑 ordinal이라는 필드를 제공해주고 필요하면 생성자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드 클래스인데 실드 클래스는 저도 많이는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실드 클래스는 클래스를 주로 그룹 지울 때 뭔가 묶을 때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실이라는 게 물개예요, 물개. 근데 이제 물개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물개 클래스라는 걸로 이제 묶고 싶은 거죠. 이거는 상속이랑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서브 클래스 그 부분에서는 이 상속받는 클래스가 코드가 있어요. 구현된 코드가 있고 그 구현된 그리고 오픈으로 열려 있었죠. 오픈으로 된 거를 이제 상속받아서 저희가 썼던 건데 실드 클래스는 얘 자체는 아무런 구현된 코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드 클래스는 최종적으로 왜 쓰냐면 이렇게 왼절로 예를 들어서 물개라는 객체를 어떤 함수에서 받았는데 그 받은 객체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구분할 때 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클래스를 구분할 일이 생길 때 이런 식으로 실드 클래스를 사용하면 돼요. 또 어떤 예제로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서 광고를 담당하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광고에는 뭐 동영상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형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움짤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각각 광고 클래스를 구현을 했는데 이 광고 클래스들이 광고 클래스다라는 어떤 하나의 묶음으로 묶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실드 클래스를 사용해서 뭐 함수에서는 광고 클래스만 받도록 하고 그 광고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냐에 따라 어떤 처리를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왼절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것도 뭐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익혀야지 좀 더 와닿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드 클래스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이번 객체지향 이 강의가 정말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길었을 것 같아요. 저도 찍으면서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원래는 이 코틀린 강의들을 각각 20분씩 하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내용도 설명할 게 많고 그리고 치는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시간은 넘었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배운 것들, 네, 클래스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생성자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비지빌리티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 배웠고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딜리게이션에서 배웠는데 이 딜리게이션은 다음 강의 예제에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아주 좀 딥한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다른 예제로 아마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예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 배웠죠. 이거는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싱글톤, 이넘, 실드 클래스를 배웠는데 얘네들도 예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문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